네,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6가지 기본적인 토지 이동을 했고요. 우리 책으로는 이제 50페이지 축척 변경이 있는데요. 축척 변경은 뭐 24, 26, 7, 8, 9까지만 나왔는데 이 30회, 31회, 30회 매년 나와요. 어쩔 때는 2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매년 나오는 것이 이제 축척 변경이고 좀 넘기시면 이제 등록상 정정. 한 장 넘기시면 등록상 정정이 또 이제 많이 나와요. 축척 변경이 매년 나오고 등록상 정정은 뭐 2년에 한 번씩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축척 변경 관련돼서는 우리 책의 내용은 좀 이렇게 너무 약술되어 있다 보니까요. 요 내용은요, 우리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축척 변경은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 있잖아요. 28페이지 보시면은 축척 변경을 좀 깊이 보셔야 돼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축척 변경은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먼저 이제 1200분의 1 지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적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분할들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분할. 땅값 비싸니까. 그래서 분할 이렇게 막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지적도 안에는 지번하고 지목을 적어야 될 텐데, 지번, 지목 적기도 굉장히 좀 적어요. 너무 공간이 좁습니다.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니까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 위에서 올려가지고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면적 측정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도면을 확대를 합니다. 자, 이걸 2배를 확대하면 600분의 1이 되겠죠. 600분의 1. 그러면 가로로 2배 커지고 세로로도 2배가 커지니까 실질적으로 4배가 커져요. 자, 그러면 4배가 커진 이런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적도 규격은 가로 40, 세로 30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한 장으로 된 지적도를요. 4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4장으로. 4장으로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커지죠. 자, 그러면 이때 도면을 만들 때요. 4장의 도면을 만들 때 이걸 확대 복사해서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다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다시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경계를 다시 정합니다. 그럼 이때 다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요. 단순히 2배로 확보하면 600분의 1이 되는데 600분의 1이 됐을 때는 나중에 그 면적 계산할 때 소수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소수점 절 나오게요. 500분의 1로 도면을 만들어요. 어차피 새로 만드는데 600분의 1로 만드나 500분의 1로 만드나 시간은 똑같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500분의 1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분의 1보다는 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이걸 축척 변경이라고 해요. 거꾸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은요, 지적도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임야도에서는 하지 않아요. 임야도는 언젠가는 지적도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야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 내에서만 축척 변경도 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지적도에서만 둔다고 했죠. 그리고 축척 변경 사업 시행적은요. 다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500분의 1로 만듭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 사업 시행적은 다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요. 먼저 어떻습니까?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겠죠.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경계를 정하고요. 그럼 다시 다 측량을 해서 이게 경계를, 도면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요. 좌표 값 가지고 합니다. 좌표도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점 좌표 높은 시행지역의 토지는 어떤 토지라고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이 실시죠. 또 하나가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 이 두 지역에서만 좌표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하는 김에 좌표 값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 좌표를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면적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변경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축척 변경 사업을 하면서요. 실제 토지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하고 지적구매에 등록된 지목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다시 조사를 해요. 지목도 조사를 해서 지목도사로 정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여기에 지적도 도면 하나를 축척 변경을 한다 그러면요. 지번이 부여할 때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부여되겠죠. 이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면 습니까? 여기가 14번지고 15번지는 이웃되는 대로 넘어가 버리고 한참 갔다 왔더니 24번지가 돼버리고 25번지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접하는 지번들이 같은 도면에 없게 되겠죠. 너무 도면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지번도 새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같은 도면 내에서 인접하는 지번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번도 새롭게 같은 도면 안에서 다시 또 부여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하는 것이 바로 지개축에서였잖아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여기 축척 변경이 나오는 거죠. 지번도 새로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은 축척 변경 한다고 해서 동이름, 리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소재를 제외하고는요, 다 새로이 정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어떤 동이요, 한 주변부여죠, 동이
도면이 4개로 돼 있다. 4개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4개로 돼 있으면 도면 하나만 축적 변경하지 않겠죠. 4개 다 축적 변경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동 전체를 축적 변경을 해요. 그럼 그 이웃하는 동은 그대로 두고 이 동만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 전체를 축적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시군구 단위로 축적 변경을 합니다. 그럼 시군구 단위로 축적 변경하게 되면요, 평택시, 오산시 이런 데 넣습니까? 안에 구가 없죠. 그럼 거기 넣습니까? 시 전체를 축적 변경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요. 평택이 축적 변경을 했어요. 평택을 축적 변경한다는 건 뭐예요? 평택시 전체를요, 다시 다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 변경은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10년도 더 걸리고 몇 년 기본적으로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축적 변경은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보니까요, 절차도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측량만 하는데도 씁니까? 평택시 전체를 측량만 하는데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다시 이것을 좌표까지 구해가지고 면적을 다시 측정하다 보니까요, 과거의 면적보다 어떤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기도 하겠죠.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는 거죠.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면 늘어난 면적,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또 청산 절차까지 거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축적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만큼 절차도 복잡하고 따라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죠. 먼저 축적 변경이라는 개념 나오죠. 그래서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일은 없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직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신청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면 축적 변경이 이루어지면요, 축적 변경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요, 축적 변경 위원회라는 걸 둡니다. 축적 변경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둬요. 지적소관청에 축적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요, 축적 변경 위원회를 둬요. 무슨 위원회 그러면 보통 전문가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축적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위원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 기출됐던 내용하고 또 안 됐지만 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좀 기억하죠. 먼저 축적 변경 위원회는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축적 변경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고 했죠.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원회요,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은요, 토지 소유자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전체 소유자가요, 5명 이하예요. 그러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합니다. 몇 명에서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 숫자들은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은요, 이건 지적소관청에 두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한다든지 지적소관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위원들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명 위촉을 한다는 거죠. 자, 위원들은요, 보통 좀 아는 사람들을 시켜야 되겠죠. 이것도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요,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또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거죠. 다 지적소관청에서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얘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제 기능해서 얘들은 축적 변경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축적 변경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다만 축적 변경 관련해서 축적 변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요, 이것은 시도지사의 권한이에요. 승인만, 그러니까 축적 변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시도지사 권한이고요. 시도지사의 권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때 축적 변경이 실시가 되겠죠. 그럼 실시가 된 이후부터는 모든 축적 변경 관련된 심의견을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할 것이지 말 것이지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이에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적 변경 관련된 심의 의결 사항을 알 필요는 없죠.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다만 승인만 시도지사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 외웠잖아요. 지반축, 지번 변경, 지적공고 반출, 또 하나가 축적 변경이죠. 축적 변경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요, 의결하는 방법인데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요. 출석경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반적인 이제 의결 방법이고요. 자, 그 밑에는요, 이제 숫자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축적변경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합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는요, 그 위원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미리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5일 전까지는요, 그 서면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알고 가야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제 뭐 찬성을 하든 반대든 이제 할 테니까요. 그래서 5일 전까지는 미리 통지를 해라.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축적변경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요. 이제 축적변경 절차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절차가 중심이 되고 위원회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위원회도 방금 설명했던 내용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매년 나오다 보니까요.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나왔어요. 절차는요. 29페이지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이 한 면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음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그래서 그림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출제병은 좀 깊이 봐야 돼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림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3개의 요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까요. 먼저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해서 축적 변경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가져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직권으로 축적 변경을 할 때도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 집단인 축적 변경위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지 돈도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거쳤다고 해서 지적소관청에 있는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해서 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급기관인 시도에서 승인까지 떨어져야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시도에서 승인이 되겠죠. 그래서 시도에서 승인상이라는 거죠. 승인이 떨어져야 축적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결하고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결 승인과 관련돼서는 모든 축적변경이 다 축적변경에는 의결 또는 시도에서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합병을 위한 축적변경이요. 그러니까 두 필지가 축척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합병을 못하죠. 그렇습니까? 합병을 못하기 때문에 축척부를 일치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토지를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축척이 달라가 그러니까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600분의 1이 등록되어 있고 이거는 1200분의 1이 등록돼 가지고 작게 돼 있어요. 축척이 다니까 합병을 못하잖아요. 그럼 영구히 합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1200분의 1을요 600분의 1로 축척을 변경하면 되잖아요. 변경하면 이제 축척이 동일해졌죠. 동일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합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 한 필지요. 이 한 필지에 요 1200분으로 된 것을요. 600분의 1로 축적 변경할 때 이 한 필지 축적 변경,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하는데 이럴 때도 무슨 시도에서 승인 같은 건 필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의결이나 승인이 필요한 것은요. 시 전체를 축적 변경한다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필지 축적 변경하는데 이런 의결이라든지 승인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죠.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요. 다시 도면을 만들어요. 좌표값도 구하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당연히 축척도 바뀌게 되고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하기로 했던 지역에서 일부가 제외된 토지가 있어요. 이 제외된 토지는 어떻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할 필요가 없죠. 축척이 변경될 필요가 없잖아요. 제외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제외가 됐으니까 할 필요 없지만은요. 이 제외된 일부 토지도 한꺼번에 축척 변경을 해버리는 게 좀 편리할 것 같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까?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의결이나 승인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은 의결이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합병을 위한 축적 변경,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에서 제외된 토지, 소규모 필지, 몇 개 필지 안 되는 것들을 축적 변경할 때는 의결이나 승인 같은 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축적 변경은요. 이제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외적인 것이고.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럼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요. 평택시에서 축적 변경 한다면 평택 시민 한 사람한테요. 축적 변경을 합니다라는 걸 일일이 다 공지할 필요는 뭐예요? 통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그냥 공고의 방법으로 다 알립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요. 떨어진 때부터 20일 이상 공고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그러니까 공고하면 되는 것이 일일이 다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라고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요. 이제 축적 변경을 합니다. 공고를 해요.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가 떨어지면요. 이때로부터 거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나 이 공고일로부터요. 날짜들이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보통 날짜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30일 이내에 측량을 할 수 있도록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이거 보고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3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니까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경계점 표지가 설치됐으니까 이걸 보고 다시 이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축적 변경을 결국 이제 실시하게 되는 거죠. 축적 변경 사업을 실시해요. 실시한다는 것은 결국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다시 다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측량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측량을 하고서요. 토지의 표시를 다 정하겠죠.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 세로 정하고 좌표값 정하고 면적도 정하고 지목도 정하고 지번도 정하고 소재만 빼고 넣습니까? 다 새로이 정한다는 거죠. 다만 의결이나 승인 없이 이런 경우죠. 합병을 위해서 소규모 필지, 몇 필지 안 되는 거 축적 변경했을 때는요. 다 정할 필요는 없고 면적만 새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다 정합니다. 근데 정하는데 문제는 정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다시 측정을 했는데 이 면적과 관련돼서요. 다시 측량을 했더니 어떤 토지는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토지는 면적이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모든 면적에 조금이라도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다 청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면적을 다시 정했는데요. 그 면적이 기존에 있던 면적하고요.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에요. 아주 작은 오차예요. 이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청산하려고 하면은 축적 변경하는데 몇십 년이 걸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차 허용범위 이내면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면적 증감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굳이 청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청산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축적 변경 시행 전 원래 면적이죠. 그 면적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면적 증감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청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초과한다는 것은요. 그 전 면적하고 지금 축적 변경을 해서 다시 측정한 면적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당연히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산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축적 변경 후 면적으로 결정을 해요. 후 면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 면적하고 오차가 당연히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오차에 대해서 청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 변경 오차 허용 범위 이내면은 전 면적으로 그대로 등록해버리고 만약에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후면적으로 결정하고 결국은 청산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어떤 토지는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어떤 토지는 면적이 얼마만큼 줄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번별 조서예요. 면적의 변동,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부를 지번별 조서라고 하고 이 지번별 조서를 보면서 씁니까? 청산으로 들어가겠죠. 청산으로. 근데 청산도요. 그러면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모두 또 청산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요. 면적을 측정했더니요. 모든 토지가요. 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예요. 모두가 이내면요. 아예 다 청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건 청산할 필요가 없고요. 또는 면적에 증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요. 그 토지 소유자 전원이 우리는 복불복으로 가자 해가지고 전원이 그냥 늘어난 사람은 운 좋고 줄어든 사람은 운 나쁘고 해서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하는 서면을 제공을 합니다. 청산하지 않기로 전원이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이제 청산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에서 특징은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어떻습니까? 이게 결정이 되고 결정된 내용으로 등록을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축적 변경만요. 청산 절차가 또 하나 나와요. 면적의 증감에 따라. 그래서 청산 절차가 또 시험에 또 잘 나와요. 축적 변경만 있는 특징이니까. 그래서 이제 청산 절차로 가죠. 근데 청산 절차로 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안 하고 넘어갔던 요 부분이요. 우리 그림에서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우리 책 30페이지 맨 하단에 요인물 맨 3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요. 자, 지금 축적 변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도면과 좌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축적 변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전에 축적 변경 전에 있던 도면, 그 부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는 안 되겠죠. 좀 있으면 축적 변경 사업이 다 끝나면은 정확한 도면 좌표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 좀 기다렸다가 축적 변경이 끝나면은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적 변경 시행 기간 동안에는요. 측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측량을 하지 말고 끝나면은 측량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긴 예외가 있습니다. 뭐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측량해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경계점을 복원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서 이제 공고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소유자 점유자가 30일 이내에 측량할 수 있도록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고 여기는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갑은 여기다 설치하려고 해서 이쪽으로 측량해달라고 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경계는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였어. 라고 해가지고 습니까? 갑은 이걸 주장하고 을은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습니까? 싸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경계점 표지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느냐? 이러려면 습니까? 어쩔 수 없이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때 기존에 있는 도면에 있는 경계점으로 습니까? 지상에 복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계 복원 측량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측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적 변경 사업을 위한 측량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측량들은 축적 변경 시행 기간 동안은 다 정지를 하라는 거예요. 축적 변경 끝나면은 정확한 도면을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요거 이게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다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청산 절차로 갑니다. 청산 절차는요. 이제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운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거둬들이고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축적 변경을 통해서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를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청산금을 이제 산정을 해요. 그러면 청산금 산정을 할 때는요. 만약에 이 지역에 축적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한 필지하고요. 여기 있는 한 필지였습니까? 땅값이 틀리겠죠? 땅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 각 필지별로요. 여기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고 여기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는 지적소관청에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땅값이라는 거, 축적 변경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5년,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가가 계속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이냐. 모든 기준은요. 시행 공고일을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지면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인이 떨어져서 공고하기 전까지는요. 축적 변경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습니까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각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지적소관청에서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에서는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 소유자는 여기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이고 여기는 제곱미터당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토지 소유자는요. 2제곱미터가 늘어났어요. 2제곱미터가 늘어났으면 청산금은 얼마가 돼요? 20만 원이 되겠죠. 늘어났으니까 이 사람한테 20만 원을 납부하게 하고요. 자, 이 토지의 저기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20만 원인데 이 토지 소유자는요. 3제곱미터가요.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청산금은 얼마가 돼요? 60만 원. 60만 원을 이 사람한테는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에다가 면적의 증감을 곱해가지고 청산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걷어들일 거 걷어들이고 줄 거 주는 거죠. 그럼 이때 청산금을 산정을 했으면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였습니다라고 먼저 공고를 또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는 청산금이 산정되었다는 청산금의 공고는 15일 이상이에요. 우리가 축적 변경 시행합니다는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이고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결정됐습니다. 한 다음에 개별적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은 얼마 내라, 얼마를 납부해라 라고 이제 통지를 하겠죠. 그래서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이 공고일로부터요. 20일 이내, 여기는 20일이에요. 20일 이내에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부고지를 하고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수령에 관한 수령 통지를 합니다.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해요.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은요. 6개월 이내에 내야 되고요. 수령통지를 한 사람한테도 6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6개월이죠. 근데 납부해야 될 사람이 납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이때는 세금 안 낼 수 있다고 동일하게 강제 징수를 해요.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면은요, 청산 절차가 그만큼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축적 변경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내면은 이제 세금 안 냈을 때처럼 강제 징수를 하고요. 또 받아가 될 사람이 안 받아가요. 어디 있는지를 또 몰라요. 자, 그럴 경우에는요,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공탁이 되면은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절차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낼 거 내고 받을 거 다 받았는데요.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은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가고, 부족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청산금의 초과액이다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청산금의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왔는데 나는 청산금이 너무 적다든지 나는 청산금이 너무 많다든지 너무 많이 내야 된다. 너무 적게 받는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요,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간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심의결도 축적 변경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승인을 빼고는 다 축적 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축적 변경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에 또 심의 의결을 합니다. 이의 신청은 1개월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정된 납부고지, 수령통지가 갈 것이고, 근데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의제기 절차까지 다 이제 거쳐가지고 납부 또는 수령이 다 이루어지면요 청산 절차가 이제 다 끝나게 되겠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청산 절차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의 납부나 지급이 다 완료가 됐으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청산 절차가 끝나게 되겠죠. 자, 끝나게 되면요 확정 공고를 해요. 다 끝났습니다라는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고된 내용에 따라서요 지적 공부를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축척은요, 축척이 바뀌었어요. 축척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은 지번도 바뀌고 지목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잖아요. 등기부에 일치를 해서 등기 촉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 뭐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랄지 이런 것들의 효력 발생 시기는요, 등록됨으로써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록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되어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록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록이 됐을 때 공시가 되니까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축척 변경은 좀 달라요.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되죠. 이때 공시가 되잖아요. 공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공고를 할 때 이미 공시가 됐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요. 그래서 축척 변경의 효력은요.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토지 표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축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직 등록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정 공고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공시된 때 확정 공고일에 축척 변경의 효력은 발생한다. 토지의 표시 효력은 발생한다. 토지 이동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 동일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축척 변경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했던 그 일반적인 절차, 그 다음에 청산 절차, 그러니까 축척 변경하는 측량 절차, 그 다음에 청산 절차와 관련돼서 날짜들이 많이 나오죠. 날짜들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도 뭐 5인 이상 10인 이하 또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척 변경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등록사항 정정인데 우리 책에서는 또 등록사항 정정도요. 너무 단순하게 나와가지고 요약집만 보고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유인물, 다음 페이지에 유인물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사항 정정에도 뭐 자세한 그림이랄지 칠판에 그려지는 그림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유인물로 다 나눠드렸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만 해놨어요. 자, 등록상 정정이라는 것은 먼저 개념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실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의 표시도 있겠고 소유자도 있겠죠. 자, 이것을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등록이 되고 소유자 표시가 등록이 되는데 등록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류가 있으니까 그 오류를 이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오류를 정정을 해요. 그럼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으로는 토지의 표시 오류 있으면 토지의 표시를 정정해야 될 것이고 소유자 표시 오류가 있으면 소유자 표시를 정정해야 되겠죠. 토지의 표시 오류라는 것은 뭐 지목이 잘못됐다든지 면적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이고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주소가 잘못됐다든지 성명이 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런 거 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오류의 정정은요, 원칙적으로 지적공무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했지만은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정정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죠.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도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정정을 못하게 하는 거죠. 신청이나 요청이 왔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정정하고 점심 먹고 정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못하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이 오류의 정정, 등록사항 정정도요. 신청해서 정정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마음대로 정정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정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는 걸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법적 안정성의 침해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법적 안정성, 침해가 없는 경우,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정정을 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정정을 통해서 면적의 증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면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럼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으로도 가능하지만 직권으로도 이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개념부터 나오죠. 자, 등록사항 정정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소유자 표시나 토지의 표시에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토지 소재의 신청, 원칙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또 직권으로도 정정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등록사항 정정인데 신청을 할 때는요, 빈손으로 가서 신청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항상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그 사람 말만 듣고 고쳐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청할 때는요,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첨부 서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가지고 와야 되냐.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요,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뭐 첨부 서류 같은 건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그 사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만 과연 예외적으로 직권할 수 있냐, 사유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포인트로 해가지고요, 하나하나 보죠. 먼저 토지의 표시의 정정 절차, 정정 과정하고 소유자 표시 정정 과정을 구별해서 먼저 봅니다. 먼저 토지의 표시의 이제 정정 절차를 보죠. 자, 토지의 표시의 정정 절차도요, 원칙적으로 씁니까? 토지 소유자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청할 때는요, 항상 첨부해야 될 서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뭘 첨부하느냐, 첨부 서류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요,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되겠죠. 지목이 잘못됐으면 지목이 잘못됐다는 확인 서류, 지번이 잘못됐으면 지번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됩니다. 뭐 이거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요,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정정을 통해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경계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뭘 가져야 돼요? 측량성과도 가져야 되겠죠. 측량성. 원래 경계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다라는 증명서류는 측량성과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량성과도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요. 인접 토지의 경계라는 것은요,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측량성과도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 이럴 때는요, 손해보는 인접 토지 소재의 승낙서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승낙을 안 하면요,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확정 판결서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계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접 토지 경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 과수원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요, 주거용 건축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금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되는데, 사실은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야 돼요. 여기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습니까?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정정도 있겠죠. 경계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정도 있어요. 여기는 갑이 소유자고 여기는 을이 소유자인데요. 경계가 이렇게 지적법에 등록되는데 이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정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 경계의 정정하고 이 경계의 정정은요, 차이가 큽니다. 자, 요 경계의 측량을 넣었으면 경계를 이제 정정할 때는요, 이 대지의 면적이나 과수원의 면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모양 그대로 경계가 모양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계 위치 정정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정정하는 거고, 이거는요, 인접 토지의 경계를 정정하는 거예요. 인접 토지의 경계를 정정하게 되면 습니까? 이럴 때는요, 갑의 토지는 면적이 늘어나죠. 을의 토지의 면적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위치 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접 토지의 경계 정정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인접 토지의 경계가 정정이 되면요, 갑의 면적은 늘어나 모양이 바뀌니까 을의 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죠.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위치 정정. 이게 바로 인접 토지 경계 위치 정정이고, 단순한 경계 위치 정정은 이런 걸 말하고요. 면적의 증감 없이 단순히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만 들고 가면 돼요? 원래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측량 성과도만 가져가면 되겠죠. 측량 성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경계라는 증명하는. 근데 오른쪽에 있어서의 오른쪽에 경계 정정을 신청할 때 어떻습니까?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측량 성과도도 가져가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뭐도 가져가야 돼요? 을의 승낙서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을의 승낙서. 손해 보니까. 을의 승낙서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요,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을 정정하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죠.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원래 위치로 가는 거니까. 근데 요건 어떻습니까? 정정을 해버리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직권으로는 안 돼요. 오로지 갑의 신청에서만 가능하고, 이때 신청할 때는요, 측량 성과도만 가져서는 안 되고 승낙서도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승낙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경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서 원래 이 경계가 아니라 여기가 경계라는 판결서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승낙서나 판결서. 그래서 두 개의 경계 정정, 일반적인 경계 정정, 인접 토지의 경계 정정. 틀리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수반하고. 이거는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신청, 직권 다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청에서만 가능하고, 이때 신청할 때는 을의 승낙서도 가져와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청에 의한 정정에 있어서 그 신청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에 있어서는 첨부 서류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특히 2번하고 3번, 특히 3번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접 토지 경계를 정정할 때는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신청에 의한 정정은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권 정정을 보죠. 직권 정정. 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직권으로 가능하냐에 있어서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요. 등록을 할 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할 때는 먼저 결의서를 보고 정리를 하겠죠. 최종 결정서를 보고 정리를 할 것이고, 결의서는요.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먼저 측량했던 측량 성과가 있겠죠. 측량 성과를 결의서로 이제 옮겨 적고 그 결의서로 최종 결정서에 따라서 씁니까? 보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요. 오류가 있었다고 해요. 공 하나를 더 쳐버렸다 그렇지. 또 이거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공 하나 더 쳐버렸어요. 원래 측량 성과는 300제곱미터였는데 모르고요. 공 하나를 더 쳐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3000으로 정리가 됐다 그렇지. 아니면은 300을 300으로 그대로 적었는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등록할 때 공 하나 더 쳐버렸다. 자는 경우죠. 그러면 이게 명백한 오류죠. 그러면은 측량 성과, 측량은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 토지가요 300제곱미터였어요. 300제곱미터였는데요. 만약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요 공 하나 더 쳐가지고 3000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이 토지가 갑자기 300제곱미터짜리가 3000제곱미터로 면적이 늘어나는 거 아니죠? 토지 모양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했습니까? 300으로 정정한다고 해서 토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이 토지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면적이 증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백한 오류 같은 경우는요. 직권으로 정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이런 거예요. 결의서를 보고 옮겨 적는데 다르게 정리됐다 그렇지. 측량 성과도를 보고 옮겨 적는데 다르게 정리됐다 그렇지. 준비 파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준비는 뭐 어떤 식으로 준비해도 상관없어요. 그 결과와 다르게 정리됐을 때 이제 이게 오류가 있으니까 직권을 정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비슷한 거예요. 입력할 때, 전산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됐다 그렇지. 다 옮겨 적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거죠.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작성, 재작성. 이것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또 오류가 있다 그렇지. 면적 환산을 잘못했다 그렇지.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하다가 지금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평이었으면 어떻습니까? 3.3을 곱해가지고 330제곱미터를 하면 되는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6.6을 곱해버렸다는 거죠. 옮겨 적는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는 다 동일한 거예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경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정정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5가지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9가지가 되는데 5가지는 다 동일한 형식이다.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이 6번하고 7번이 다 동일한 형식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면적의 증감이 없다고 했잖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그림에서 왼쪽에 있었던 그림이죠. 이건 직권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거와 똑같은 것이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지적도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지적도가 있으면요. 여기 이제 여러 필지가 있겠죠. 어떤 필지는요. 걸쳐있는 토지들이 있겠죠. 양쪽 지적도에 걸쳐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지적도하고 오른쪽의 지적도가 축척이 동일해요. 동일하면 습니까? 딱 붙였을 때 아구가 말아서 떨어지겠죠.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요. 오른쪽에 있는 토지들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약간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약간 위로 올립니다. 그럼 아까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요. 오른쪽에 왔던 걸 왼쪽으로 잠깐 옮기는 거잖아요. 이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거죠. 이것도 가능한 거죠. 직권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면적은 동일해요. 면적은 동일하고 경계만 서로 접합하지 않아가지고요. 경계만 일치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요거와 똑같죠.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9가지가 되지만 1번부터 5번까지는 동일한 형식이고 그 다음에 6번, 7번이 동일한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두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측량 시간에 나오는 거죠.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지적측량 적부 심사, 재심사 청구 절차에 의해서 그 지적위원회에서 너희 측량 잘못했다는 의결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의결서에 따라 정정하는 것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적위원회, 우리가 지적측량 시간에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적 측량이 잘못됐을 때 그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퉈가지고 다툼이 다 끝나게 되면은 다툼이 끝났을 때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건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또는 제2심사 절차에서요. 이해관계인들이 전부 다 들어가요. 하고 싶은 말 이미 다 해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 다 한 상태에서 씁니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해관계는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합병을 했는데요. 지적소관청에서요. 합병할 수 없는 걸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필지에는요.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합병을 해서는 안 되죠. 합병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지적소관청에서요. 저당권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어봤어야 돼요. 근데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를 보지도 않고요. 뭐 특별한 하자가 없네 해가지고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합병을 한 다음에 이제 등기부도 이제 합의를 하려고 왔어요. 등기소에. 두 토지를 합의하라고. 합의하러 왔더니요. 등기소 보니까는요. 한 필지에 저당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합의를 못 해주겠죠. 당연히 각하를 하겠죠. 그래서 신청했던 갑한테요. 야, 너희들 합의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해서 합의라는 걸 거부하는 각하를 해요. 각하라면서 갑한테만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이제 통지를 합니다. 야, 너희들 합병할 수 없는 걸 합병했더라. 라고 해가지고 지적소관청이 통지를 합니다. 즉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을 해가지고요. 그 신청을 각하하면서요. 등기소에서요. 신청했던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합니다. 지적소관 통지하면 지적소관청이었습니까? 딱 보고는 우리가 정말로 합병할 수 없는 걸 합병했구나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직권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마터로 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당권을 소멸할 뻔했더라 소멸하지 않게 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병할 수 없는 걸 합병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합필 등기 신청을 하러 왔을 때 등기소에서는 그 사람한테만 각하에 대한 통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해요. 그러니까 등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으면은 그 통지에 따라서요. 정정하는 것은 직권으로도 상관이 없는 거죠. 손해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직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외에는요 직권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정정 사유. 그러니까 세트 이거 9개나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트로 나눠서 보는 거죠. 1번부터 5번까지가 동일한 내용이고 6번, 7번이 동일한 것이고 그다음에 8번, 9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방가로 2번 보시면은요. 만약에 정정 대상 토지예요. 토지의 표시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잘못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측량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는 토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어요. 토지 소유자 주소가 잘못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기록되는 소유자였습니까?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를 정정하는 것은요. 오로지 만약에 등기된 토지였으면요. 등기 서류에서만 정정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 서류. 만약에 등기부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부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와 다르게 토지 소유자 표시를 지적구매에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부를 가지고 정정을 하는 거죠.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미등기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하고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은 홍길동인데 지금 지적공부에는 홍기동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 이름이 홍길동인데 이 사람이 홍기동으로 지금 지적공부에 잘못돼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홍길동을 이제 홍기동으로 홍길동으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정정할 때 뭐 들고 가요? 등기된 부동산이면 등기부 들고 가야 되겠죠. 자, 등기부 홍길동으로 돼 있지 않느냐? 빨리 홍길동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된 상태에서 신규 등록되어 있는 대장을 한번 뽑아봤더니요. 이름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이 홍길동이 아니라 홍기동이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증명서로는 등기부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뭘 가져가느냐?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져갑니다. 내 이름이 원래 홍길동이라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들고 가가지고 정정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등기된 서류는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정정을 신청하면 되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정정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표시도요. 직권으로도 가능하겠느냐? 그럼 직권으로 가능하냐에 있어서 전국의 모든 토지의 등기부는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죠. 돈만 내면 다 볼 수 있어요. 옆집 등기부 내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도 볼 수 있겠죠. 지적소관청이 보고요.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정을 하는데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우리가 옆집 가족관계 등록부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적소관청도 마음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고 정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가족관계 등록부 들고 와가지고 정정을 신청해야만 정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 정정은요, 위에 있는 직권이냐 신청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된 소리는 등기 소리를 가지고, 미등기의 토지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정정을 한다. 자, 마지막으로요,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인데, 정정 대상 토지. 자, 만약에요, 원칙적으로 정정은요, 신청해서 정정을 하지만 일정한 경우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오류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오류를 발견하면 이제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것이 원칙은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직권 정정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요, 정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직권으로는 정정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해서만 정정만 가능한 경우, 원칙이 또 그러니까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이제 통지만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 내용이 납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에 잘못을 발견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직권으로 못하기 때문에요.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정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정정에 필요한 서류,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정정해 버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 D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토지 대장이 이렇게 쓰면 지금 정정 대상 토지죠. 그래서 이거는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요. 이건 정정 대상 토지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다. 정정 대상 토지다라고 적어놓고, 그러니까 정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통지를 하는 거죠. 직권으로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신청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니까 신청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직권 정정이 또 가능하잖아요. 직권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굳이 신청하도록 통지할 필요는 없겠죠. 직권으로 가능한 경우라면. 이건 원칙적인 내용이고 이건 예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면요, 직권으로 정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말소가 되겠죠. 정정 대상 토지가 아닌 거죠. 정정이 됐으니까. 근데 만약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돼가지고요, 정정하도록 통지를 했는데, 신청하도록 통지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을 안 하면 정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정정 대상 토지로 지금 남아있겠죠. 신청해서만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마침요, 이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관심 있을 걸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니까 토지의 정보가 궁금해가지고 토지대장을 한번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근데 여기는 오류가 있잖아, 지금. 오류가 있으니까요, 오류가 이걸 믿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믿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도록 했습니까? 밑에다가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적어놨는데, 정정이 되기 전이니까 적어놨는데 이게 깨알 같은 글씨로 됐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못 읽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믿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할 때는요, 토지대장에 적어져 있는, 아직 정정 전에 토지대장에 적어져 있는 정정 대상 토지란 이 표시를요, 흑백의 반전, 즉 명암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받는데 없습니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되어 있으면 살려고 했다가 안 사겠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씁니까? 신청하도록 강제할 방법밖에 없는 거죠. 원칙으로는 신청해서만 정정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요, 등록상 정정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고 나올 만한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우리 책으로 가죠. 책으로. 우리 책에도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다 있으면서요, 너무 또 이제 적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 하니까는 좀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 유인물로 나오면은 또 다 맞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가면요, 등록상 정정이 끝나게 되고 이제 56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것은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오른쪽에 이제 제 3절 이렇게 갑니다. 제 3절. 자, 지적 정리 및 통제예요. 자, 개별적인 우리의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6개에다가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까지 봤던 거죠. 그 6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 정리 절차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했던 요 그림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자,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해서 토지 이동 정리 절차까지 한 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그러니까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한 거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부터 해가지고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까지. 근데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다 했는데요,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이 신청에 있어서요,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만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은 토지 이동 절차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했던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여기서 추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소유자 정지 절차,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절차,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 나머지 세 가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5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서부터는 요 세 가지하고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57페이지 보시면 지적 정지 절차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볼 필요가 없고요. 맨 밑에 있는 지적 정지 방법만 보죠.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지 절차는 다 봤잖아요. 그래서 밑에 뭐 대상에서 뭐 신규 등록자는 다 했던 거고요. 방법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지적 정리를 할 때는요, 결의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그럼 결의서가 방법이 있어.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서 정리한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는 소유자 정리가 있죠. 소유자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신청과 관련돼서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책으로는요, 43페이지요. 43페이지.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이렇게 예외 있잖아요.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요, 제 유인물에는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34페이지에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자, 토지 이동 정리는 원칙적으로요,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하느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신청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 의무들이 있죠. 물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는 90일이고요. 그래서 신청 의무가 있는데 신청 의무를 게을리했어요. 그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해서요,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토지동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허위로 거짓으로 신청했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이럴 때는 벌칙을 부과해요. 벌칙과 관련해서는 우리 책에서는 44페이지에 그 거짓 신청해가지고 벌칙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벌칙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허위로 거짓으로 신청했을 때 이럴 때만 벌칙을 부과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우리 책으로 이제 44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책으로는. 자,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리을번에 있는 채권자, 보통 이제 매수인을 말합니다. 매수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엑스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이걸 10억으로 매매를 해가지고요, 4월 1일 날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잔금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부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는요, 그냥 매매하고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듣기를 받으면 되는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를요, 이 한 필지도 이게 100번지인데 이 일부만 사고 팔기로 했어요. 일부만 사고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부는 소유권 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분할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먼저 분할을 해야 되는데 갑이 분할이 뭔지를 몰라요. 분할할지도 모르고. 안 배웠으면 모르는 거죠. 안 배웠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매도인 지금 현재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분할 신청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을은 분할이 되어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이 대신, 갑이 원래 분할을 신청해야 되지만은 을이 채권자죠. 이 사람은 매매를 했으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가 매도인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죠. 이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권자이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 아닌 채권자, 이 매도인과 같은 채권자도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토지이동을 있어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채권자를 포함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맨 위에서부터 보죠. 맨 위에서는 이제 공공사업이에요. 자,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요, 소유자가 이제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공공사업 이런 거, 예를 들면, 여기가, 잡종지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잡종지였는데, 수도관을 여기다 매설을 했어요. 물론 갑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매설을 했겠죠. 갑의 소유자니까. 수도관을 매설했으니까 수도용지가 되겠죠. 수도용지는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갑이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토지이동이 뭔지를 몰라요. 지목 변경, 지목이 뭔지도 몰라요. 뭘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뭐 이런 걸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시행자는 잘하니까 이 사람이 와서 대신 신청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도 편할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신청하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밑에는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가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서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그럼 아파트가 이제 있으면 이 구분 소유자들이 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겠죠.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토지 이동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를 뭐 분할을 한다든지 분할할 수도 있는 거죠. 분할하게 되면 습니까? 이 토지의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들, 구분 소유자들이 이제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 구분 소유자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신청할 때 아파트 소유자들이 한꺼번에 다 가라. 거의 불가능하죠.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어떻습니까? 모임,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체를 우리는 관리단이라고 하죠. 집합건물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단의 대표자를 우리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대표자가 와서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오지 않고 그 토지 소유자들, 그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와서 신청해도 된다. 관리인을 따로 뽑지 않았으면요. 자기들의 대표자를 따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리인은요. 대표자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직접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표자가 와서 신청해도 된다. 저 관리인은 대표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니까. 근데 이 대표자도 잘 몰라요. 이런 거. 모르면요. 이 사업을 했다는 사람. 이 사람이 와서 대신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확한 내용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맞습니까?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대신 신청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편한 거죠. 그래서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가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게 몇 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내용은요. 그 해에는 안 나와도 몇 년 안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만약에요. 분할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이 대신 신청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오류가 있어요. 예,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오류에 대한 정정을 해야 돼요. 등록상 정정. 그러면 등록상 정정도 매수인이 대신해서 등록상 정정도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잘못된 오류에 대한 정정은요. 반드시 소유자가 와서만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은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와야 되지. 이렇게 뭐 매수인 이런 사람,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정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정정은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대위 신청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책에는 거기 보시면 43페이지 보시면은 예외해가지고요.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방금 대위 신청했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각종 사업해가지고 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있는 내용이요. 또 뒤에가 있어요. 56페이지에.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갔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57페이지 소유자 정리하기 전에 하고 있는데 왼쪽 보시니까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요. 이제 방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 정비 사업, 기타 뭐 주택건설 사업,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대한 토지 이동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때 토지 소유자들이 일일이 와가지고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되면 진짜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이 지역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등에서는요. 토지 소유자들 개별적으로 오지 말고 사업 시행자만 와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건 대위 신청은 좀 다른 거죠. 대위 신청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지만은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대신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는 아예 오지 말고 사업 시행자만 와라. 그러니까 하나의 특례인 거죠. 사업 시행자만 와라 이거예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줄곧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56페이지에 있는 것을요, 6개의 지문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유인물에 있는 걸 보죠. 자,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요, 그 사업의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을요, 지적소관청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15일이네. 이게 한 두세 번이 나왔어요. 15일 대신에 10일로 바꿔서도 나오기도 하고, 지적소관청 대신에 시도지사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만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하고 싶어요. 빨리 토지 이동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을 했으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못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사업 시행자 이외자는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요. 토지 소유자라고 원하면요.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만 할 수 있어요. 빨리 토지이동 신청을 해라 라고 요청만 할 수 있지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이동을 신청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이런 곳에서는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내용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는 거고 그러면요. 사업 시행자만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해요. 그럼 여기도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사업 시행자만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없는데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을 통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사업 시행자가 이동 신청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신청하느냐? 이때도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가 하는 것이지 절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미음번에 있는 것은요. 미음번에 있는 것은 만약에 토지 이동 신청은요,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제 토지가 이제 다 변경이 되게 토지의 표시가. 그래서 완료 신고와 함께 이제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요, 환지를 수반해요. 환지라는 것은 개발한 다음에 개발된 토지를 과거 구 토지 소유자가 바꿔주는 거죠.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는요, 이 사업 완료 신고서 안에요,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따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사업 완료 신고서 안에요.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이동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완료 신고에 의해서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가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토지 이동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썼습니까? 아파트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공사만 준공되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씁니까? 지목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토지 이동은요.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만 이미 끝나면 공사가 준공되면 이때 지목은 변경된 걸로 봅니다. 이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도 말을 바꿔가지고 착수 시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거죠. 적어도 토지공사는 끝나야 되는 거죠. 토지공사 끝나게 착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목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토지공사는 이미 끝나야 지목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가 준공됐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간이 또 이렇게 굉장히 빨리빨리 가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은 이제 모두 끝났죠. 그래서 토지 이동 관련해서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더. 대위 신청, 도시개발 사업의 지역지역 등에서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지 소유자 정리, 이제 그다음에 증기 촉탁, 지적 정리 등이 지적 정리 통지 등이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